순이는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한참 전, 닭도 아직 울지 않는 시각. 자, 여기 가져다 두렴. 불이야. 냄새가 좋아요. 사당 안에는 위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야담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새벽마다 차리는 밥상. 조선 정조 시절 전라도 남원 고을에 순이라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나이 28. 얼굴이 고왔고 손이 야무졌고 무엇보다 눈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한참 전, 닭도 아직 울지 않는 시각. 순이는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간장을 놓고 밥상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나물 3가지, 간장 한 종지, 작지만 빈틈없는 밥상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밥상을 들고 안방 옆 작은 사당으로 갔습니다. 사당 안에는 위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 이다로, 순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다로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포목상을 하던 사내였습니다. 30살, 한창 나이에 병으로 쓰러져 석 달을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떠난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밥상을 차렸습니다. 3년, 1000일이 넘는 날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차렸습니다. 눈이 와도 차렸습니다. 몸이 아파도 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효성이라 했습니다. 순이가 남편 사랑이 극진하구먼. 저런 아내를 두고 먼저 간 다로가 불쌍하지.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3년이 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년째 귀신한테 밥을 차리는 건 좀 미친 거 아니냐? 젊은 것이 재혼을 해야지. 죽은 사람한테 매달려서 뭘 하나. 쯔쯔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순이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밥상을 차렸습니다. 순이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리. 나이 5살. 남편 다로가 떠날 때 겨우 2살이었습니다. 도리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매일 새벽 밥상을 차려 작은 방에 넣고 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방에 누가 있어?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단다. 아버지가 밥 먹어? 응, 매일 드신단다. 그런데 왜 아버지 못 봐? 순이는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단다. 하지만 밥상은 드실 수 있어. 도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어머니가 웃고 있으니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던 포목상은 남편이 떠난 뒤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 혼자 장사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순이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남의 옷을 꿰매고 수선해서 돈을 받는 일.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해도 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새벽 밥상만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사당의 밥상만은 반찬 3가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순이에게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쪽에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만석. 남편 다로의 친형이었습니다. 이만석은 나이 40. 남원에서 제법 큰 공물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했고 하인도 부리고 기와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만석은 동생 다로가 살아 있을 때부터 동생의 포목상을 탐냈습니다. 포목상 자리가 장터목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로가 살아있을 때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로가 죽고 나자 이만석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만석이 탐낸 것은 포목상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로의 집. 다로의 집은 작지만 남원 장터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뒤쪽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 아래 땅이 좋았습니다. 이만석은 그 자리에 곡물 창고를 짓고 싶었습니다. 장터 가까이에 창고가 있으면 장사가 훨씬 편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 순이와 도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석은 3년 동안 순이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순이, 이제 재혼을 생각해봐라. 젊은 것이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어디 쉽겠느냐.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시수걸은 저는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 뭘 하느냐? 살림이 되느냐? 내가 좋은 혼처를 알아봐 줄 테니 재혼해라. 그러면 이 집은 내가 관리해 주마. 감사하지만 저는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만석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동생의 아내를 대놓고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3년째가 되자 이만석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만석이 순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이. 예, 시수걸은.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겠다. 이만석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씨 가문의 재산이다. 다로가 죽었으니 이 집은 내가 물려받는 게 맞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수걸은 이 집은 다로 서방이 직접 지은 집입니다. 이씨 가문 재산이 아니라 다로 서방의 재산입니다. 다로가 죽었으면 형인 내가 이어받는 게 법이다. 다로 서방에게는 아들 도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형이 이어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 5살짜리가 무슨 재산을 이어받느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면 그만이지. 시수걸은 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다로 서방이 지은 집이고 다로 서방의 아들 도리의 집입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이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이만석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리를 안았습니다. 도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큰아버지, 왜 화났어?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란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살 아이에게 걱정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사당에 밥상을 놓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순이가 위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수걸은이 집을 내놓으래요. 저는 안 내놓을 거예요. 이 집은 서방님이 지은 집이니까요. 도리가 클 집이니까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밥상 3년 동안 차렸잖아요. 한 번쯤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위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당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나물 3가지, 간장 한 종지, 매일 같은 밥상, 매일 같은 자리, 매일 같은 마음. 그런데 이 밥상이 순이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줄은 순이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비밀은 밥상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2장 시숙의 칼날. 이만석은 순이를 내보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삭바느질 일을 끊었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순이에게 바느질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이만석이 하나하나 찾아가 말했습니다. 순이한테 일 맡기지 마시오. 그 여편네 정신이 좀 이상하오. 죽은 남편한테 3년째 밥을 차려주고 있소. 혹시 바느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 못 지오. 사람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니 좀 그렇지. 3년째 귀신한테 밥을 차린다는 건 사실이긴 해. 만약에 바느질이 잘못되면 곤란하니까. 하나둘 바느질 일이 끊겼습니다. 열흘 만에 순이의 삭바느질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일이 없는 거지?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장터에서 두부를 사다가 두부집 아주머니가 귀띔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순이야, 너 시숙이 장터 돌아다니면서 내 흉을 보고 다니더라. 흉이요? 정신이 이상하다느니 귀신한테 밥을 차린다느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일을 안 맡기는 거야.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석에게 따지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따지면 오히려 저 여편네가 미쳤다는 소문만 더 날 터였습니다. 일이 끊기자 살림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반찬거리가 줄었습니다. 도리에게 먹일 것을 사려면 순이 본인은 물만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밥상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밥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밤에 몰래 울었습니다. 도리가 잠든 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만석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는 더 악랄했습니다. 이만석이 관아에 소장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동생 이다로가 생전에 형인 본인에게 돈 50냥을 빌렸소. 다로가 죽었으니 그 아내 순이가 갚아야 하오. 갚지 못하면 집으로 대신 받겠소.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다로가 형에게 돈을 빌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석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거짓 차용증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다로의 필적을 흉내 낸 문서. 관아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50냥이라니. 빌린 적이 없는 돈. 순이가 관아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사또, 남편이 시숙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만석이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소. 다로의 수결이 찍혀 있소. 관아의 이방이 문서를 살폈습니다. 수결이 찍혀 있으니 일단 유효한 문서로 보입니다.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수결은 거짓입니다. 남편이 찍은 것이 아닙니다. 이만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이라는 증거를 대시오. 증거가 없으면 문서가 유효하오. 순이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필적을 비교할 다른 문서가 없었습니다. 관아의 현감이 판결했습니다. 문서가 유효한 이상 채무를 인정한다. 순이는 석 달 안에 50냥을 갚거나 집으로 대신 갚을 것이오. 석 달, 50냥. 삭바느질도 끊긴 순이에게 50냥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순이는 관아를 나와 길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삭바느질을 끊고 거짓 차용증까지 만들다니. 이만석은 정말로 순이를 쫓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도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안 울어.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 먼지, 엄마 눈에서 물 나와. 그건 먼지 물이야. 도리가 작은 손으로 순이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도리가 먼지 잡아줄게. 순이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또 사당에 갔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서방님, 시수거른이 거짓 차용증을 만들었어요. 50냥을 갚으라는데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석 달이에요. 석 달 안에 못 갚으면 집을 빼앗긴대요. 서방님, 정말로 어떡하면 좋아요. 순이는 밥상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눈물이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밥상이 젖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으려고 밥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밥상 뒤집어진 바닥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글자였습니다. 밥상 바닥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로 새긴 듯한 가늘고 또렷한 글자. 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밥상은 남편 다로가 직접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다로는 목수는 아니었지만 손재주가 좋았어. 집안 살림 도구를 직접 만들곤 했습니다. 이 밥상도 혼인 첫 해에 다로가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신 밥상은 내가 만들어야지. 다로가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밥상 바닥에 글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밥상을 차리면서도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뒤집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가까이 대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순이에게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밥상을 뒤집어 보시오. 대들보 세 번째 칸, 보자기 안. 당신과 도리를 위해 남겨두었소. 미안하오. 사랑하오. 다호.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순이는 밥상을 안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 밥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매일 이 밥상을 닦았습니다. 매일 이 밥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밥상이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밥상 바닥에서 순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대들보 세 번째 칸. 순이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대들보 세 번째 칸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보자기였습니다. 순이는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지, 하나는 장부.
순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3장 밥상 아래의 비밀.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다호의 글씨.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 생전에 매일 보던 그 글씨가 맞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이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마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나도 알고 있소. 의원이 뭐라 하든 내 몸은 내가 알지. 내가 떠나면 당신과 도리가 걱정이요. 특히 형님이 걱정이요. 순이는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형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포목상 자리와 집을 탐냈소.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당신을 괴롭힐 거요.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소. 순이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만석 비리 장부.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부에는 이만석의 곡물상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로는 포목상을 하면서 형 이만석의 곡물상과 같은 장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형의 장사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로가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정월 14날 형님이 관아 곡식 200석을 받아 백성에게 팔면서 관아에는 150석만 받았다고 보고함. 50석을 빼돌림. 3월 초여들의 날 형님이 흉년을 핑계로 쌀값을 3배로 올려 팔음. 실제로는 창고에 쌀이 넉넉히 있었음. 5월 29날 형님이 관아 이방 박종수에게 뇌물 10냥을 건냄. 곡물 검사를 빠져나가기 위함. 7월 초일의 날 형님이 타 고을에서 들여온 곡식에 모래와 결을 섞어 양을 늘려 팔음. 9월 14날 형님이 관아 창고의 쌀을 빼돌려 자기 창고에 옮김. 관아 하인 최 씨와 공모. 장부는 20쪽이 넘었습니다. 2년치 기록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양, 금액 관련된 사람 이름까지. 다로는 형의 비리를 알면서도 살아생전에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형이니까, 피를 나눈 형이니까.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순이와 도리가 위험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이 장부는 형님의 약점이요. 형님이 당신을 괴롭히면 이 장부를 쓰시오. 하지만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래도 형님이니까. 다만 정말로 위험하면 당신과 도리를 지키는 데 쓰시오. 나는 당신 편이요. 죽어서도.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매일 밥상 차려주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오. 도리 잘 키우시오. 그리고 웃으시오. 당신이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소. 당신의 남편 다로.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방님, 3년 동안 밥상 차리며 도와달라고 했더니 밥상 아래에서 도와주고 계셨군요. 순이는 눈물을 닦고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만석에게 직접 드림일까? 관아에 가져갈까?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만석에게 직접 보여주면 이만석이 장부를 빼앗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관아에 가져가면. 하지만 관아에 이방 박종수가 이만석과 한편이었습니다. 장부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에 가져가면 오히려 묻힐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때 순이에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두부집 아주머니. 두부집 아주머니 강 씨는 남원 장터에서 30년 넘게 두부를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 살아있는 백과사전 같은 분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장터의 모든 소문을 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음 날 강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래, 순이야? 얼굴이 안 좋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요. 순이는 장부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애둘러 물었습니다. 혹시 이만석 시수걸은 장사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세요? 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만석,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라면 많지. 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곡물에 모래 섞는 거, 관아 쌀 빼돌리는 거, 이방한테 뇌물 주는 거. 다들 아는 건데 왜 아무도 안 밝혀요? 증거가 없으니까. 다들 알아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리고 관아 이방이 한편이니까 고발해봤자 묻히지.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요? 강 씨가 순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야,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냐?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해요? 강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관아는 안 돼. 이방이 한편이니까. 현감도 글쎄 이만석한테 곡물 뒤를 대주는 사이니까. 그러면 어디로요? 강 씨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남원에 한 사람이 있어. 전주 가명에서 파견 나온 경력이 있는 양반인데 지금은 물러나서 남원 변두리에서 살고 있지. 이름은 서봉준. 청렴하기로 유명한 분이야.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다. 서봉준이라는 분이요. 응. 다만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아. 은거하고 있으니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순이야. 예. 조심해라. 이만석은 보통 놈이 아니야. 순이는 장부와 편지를 다시 보자기에 쌌어. 밥상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이만석이 아무리 뒤져도 밥상 바닥을 볼 생각은 못할 것이었습니다. 3년째 귀신한테 차려주는 밥상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밥상이니까.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쳤다고 놀린 밥상. 그 밥상이 가장 안전한 금고였습니다. 제사장 쫓기는 과부. 순이가 서봉준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은 석 달 기한 중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남은 기한은 2달. 50냥은 여전히 한 푼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강 씨에게 들은 대로 남원 변두리 산자락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서봉준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거한다는 말답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이는 도리를 두부집 강 씨에게 맡기고 사흘에 한 번씩 산자락을 돌아다녔습니다. 한편 이만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만석은 순이가 바깥을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편네가 어딜 돌아다니는 거냐? 이만석의 하인 복쇠가 보고했습니다. 남원 변두리 산자락 쪽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산자락, 거기에 뭐가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이만석은 불안해졌습니다. 순이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느질도 못하는 과부가 산자락을 돌아다니는 것은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순이를 따라가 봐라.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알아와라. 알겠습니다. 복수가 순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몰랐습니다. 자기 뒤에 그림자가 붙어 있다는 것을. 닷새째 되는 날, 순이는 산자락 깊숙한 곳에서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오두막. 지붕에 이끼가 끼고 울타리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이 깨끗하게 쓸려 있고 처마 밑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서봉준 어르신 계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두막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나이 60은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눈이 맑았습니다. 은거한 사람이라기에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저는 남원 장터순이라고 합니다. 두부집 강씨 아주머니 소개로 왔습니다. 강씨, 그 두부집. 노인이 순이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요? 순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다로의 죽음, 이만석의 횡포, 거짓 차용증, 삭바느질을 끄는 일, 석 달 기한, 그리고 밥상 아래에서 발견한 장부. 서봉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서봉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가져왔소. 아닙니다. 장부는 집에 두었습니다. 가져오면 위험할 것 같아서. 현명하오. 가져왔으면 안 됐소. 서봉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전주 가명에 있을 때도 이만석이란 이름을 들은 적이 있소. 남원의 곡물시장을 쥐락펴락한다는 소문. 관아와 유착이 있다는 소문.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손을 대지 못했소. 그 증거가 지금 제 집에 있습니다. 서봉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장부가 진짜라면 이만석을 잡을 수 있소.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소. 무엇입니까? 첫째, 관아 이방이 이만석과 한편이요. 관아를 통해서는 안 돼요. 둘째, 장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소. 다른 증인이 필요하오. 셋째, 이만석이 눈치를 채면 장부를 없애버리려 할 것이오. 그 전에 움직여야 하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봉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옛 인연을 썼어. 전주 가명에 연락을 넣겠소. 가명에서 사람을 보내줄 수 있을 것이오. 그 사이에 그대는 장터에서 이만석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시오. 증언이요? 그렇소. 장부가 있어도 이만석이 거짓이라고 우기면 난처해지요. 장터 상인들이 직접 증언해주면 장부의 신뢰가 높아지요. 순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순이는 몰랐습니다. 오두막에서 나오는 순이를 숲 위에서 복쇠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복쇠는 이만석에게 달려갔습니다. 날이 순이가 산자락 오두막에서 늙은 양반을 만났습니다. 늙은 양반 누구냐? 이름은 모르겠으나 옛날 가명에 있던 사람 같습니다. 이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명.
그 단어가 이만석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순이 그년이 가명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거냐? 이만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복쇠. 예. 순이 내 집을 뒤져라. 무언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찾아내라. 언제요? 순이가 없는 틈에 해라. 들키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만석은 불안했습니다. 순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동생 달호. 그놈이 살아있을 때 뭔가를 눈치챘었다. 장부를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혹시 달호가 무언가를 남겨놓은 것은 아닌가? 이만석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순이보다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순이와 이만석. 두 사람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기한의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5장 밥상을 지켜라. 순이는 장터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쌀가게 주인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윤 서방님, 이만석 시수거른한테 당한 일이 있으시지요? 윤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있지. 흉년 때 쌀을 3배 값으로 사야 했어. 이만석이 쌀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었지.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이만석한테 찍히면 장사를 못해. 너도 알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순이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갔습니다. 기름집 최 씨. 이만석한테 기름을 헐값에 넘기라고 강요당했지. 하지만 증언은 못해. 무서워. 포목상 정씨. 관아에서 쓸 포목을 이만석을 통해야만 납품할 수 있었어. 직접 납품하려면 이만석에게 중간 수수료를 줘야 했지.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지쳤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그 사이 복쇠가 움직였습니다. 순이가 장터에 나간 사이 복쇠가 순이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방을 뒤졌습니다. 장롱을 열어보고 옷가지를 헤치고 마루 밑을 살피고 부엌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쇠가 사당 앞에 섰습니다. 사당 안에는 위패와 밥상이 있었습니다. 늘 차려져 있는 밥상. 복쇠는 밥상을 흘깃 보았습니다. 밥과 국과 나물이 놓여 있는 평범한 밥상. 복쇠는 밥상을 치우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에잇, 귀신한테 차려준 밥상이라니 기분 나쁘네. 복쇠는 밥상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밥상을 만지면 재수 없다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복쇠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만석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없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집 안을 다 뒤졌는데 문서나 장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당에 귀신 밥상만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밥상. 이만석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귀신 밥상에 뭐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순이는 집에 돌아와 방이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장롱이 조금 열려 있고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밥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과 국과 나물이 놓인 채로. 순이는 밥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글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싼 장부와 편지도 무사했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 밥상이 지켜줬어요.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만석이 벌써 집을 뒤졌다는 것은 순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증언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상인들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대신 다른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만석 시수거른한테 당한 일을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면 종이에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이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만 적어주세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상인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름 안 적어도 돼. 그러면 누가 쓴 건지 모르잖아. 그래도 되나?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 둘. 종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흉년 때 쌀을 3배 값으로 팔았음. 곡물에 모래를 섞어 양을 늘림. 관한 아픔을 독점하고 중간 수수료를 강요함. 항의하면 장터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함. 관아 이방에게 뇌물을 주고 검사를 무마함. 열흘 만에 17장의 종이가 모였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순이는 이 종이들을 가지고 다시 서봉준을 찾아갔습니다. 서봉준이 종이들을 읽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오. 장부와 이 증언들을 합치면 이만석을 잡을 수 있소. 가명에서 답이 왔습니까? 서봉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주 가명에서 사람을 보내기로 했소. 며칠 안에 도착할 것이요. 순이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하지만 그때까지 장부를 안전하게 지키시오. 이만석이 눈치를 채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6장 밥상 앞의 대결. 석 달 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은 날은 열흘. 이만석은 초조해졌습니다. 순이가 산자락의 늙은 양반을 만난 뒤부터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만석은 더 강하게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복쇠. 예, 나리. 순이네 집에 불을 질러라. 복쇠가 놀랐습니다. 불을요? 집이 타면 안에 뭐가 있든 없어지겠지. 증거고 뭐고 다 사라져. 그리고 집이 타면 순이가 살 곳도 없어지니 저절로 내 손에 들어오겠지. 복쇠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불을 지르면 순이와 아이가, 밤에 빈 집에 불을 지르면 되지 않느냐. 순이가 없는 틈에 해라. 이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아내와 조카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쇠는 나쁜 놈이었지만 이번 일은 좀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석의 눈빛이 무서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사당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나물 3가지, 간장 한 종지, 늘 그렇듯이.
도리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밥상을 놓고 위패 앞에 앉았을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순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각, 사각.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순이는 사당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순이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불. 집에 불을 지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순간 도리를 생각했습니다. 도리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당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 누구요? 복쇠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각에 우리 집에서 뭘 하는 거요? 복쇠가 횃불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이건.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불을 지르러 온 거요? 우리 집에 불을 지르러 온 거냐고. 복쇠가 횃불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멈춰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 너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봉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봉준 옆에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전주 가명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영수. 가명의 도사. 지방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관리였습니다. 한영수가 포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포졸들이 복쇠를 포박했습니다. 복쇠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영수가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복쇠가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만석 나리가. 서봉준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행이요. 늦지 않았소.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에? 그대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이만석이 곧 움직일 것 같아서 한영수 도사에게 서둘러 달라고 했소. 오늘 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소. 순이는 그제야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도리가 소란에 깨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순이가 도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도리야. 괜찮아.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영수 도사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남원 현감은 배석에 앉았습니다. 이만석이 끌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영수가 말했습니다. 이만석. 그대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소. 이만석이 발뺌했습니다. 무슨 고발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한영수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다로가 남긴 장부. 이것은 그대의 동생 고 이다로가 생전에 기록한 그대의 비리 장부요. 이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로가. 관아 곡식 횡령, 곡물 가격 조작. 이방에게 뇌물 공여, 곡물의 이물질 혼합. 날짜와 양과 금액이 모두 기록되어 있소. 이만석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죽은 놈이 꾸며낸 겁니다. 한영수가 17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짓이요? 남원 장터 상인 17명이 작성한 증언이요. 내용이 장부와 일치하오. 이만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영수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어젯밤 그대의 하인 복쇠가 순이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소.
복쇠는 그대의 짓이었다고 진술했소. 이만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영수가 말했습니다. 거짓 차용증 위조, 관아 곡식 횡령, 곡물 가격 조작, 뇌물 공여, 방화 교사. 이만석, 그대의 죄가 이토록 많소. 이만석이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영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려달라. 그대는 동생의 아내와 5살 조카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라 했소. 살려달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소. 이만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영수가 판결했습니다. 이만석, 횡령, 위조, 방화 교사의 죄로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이방 박종수, 뇌물수수의 죄로 직위를 박탈한다. 하인 복쇠, 방화 미수의 죄로 곤장 50대에 처한다. 포졸들이 이만석을 묶었습니다. 이만석이 끌려나가면서 순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수걸은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로 서방은 형님을 끝까지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장부를 가지고도 살아생전 밝히지 않은 것은 형님이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와 도리를 지키라고는 남겨두셨습니다. 다로 서방이 마지막까지 저희를 생각한 겁니다. 이만석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관아 밖에서 장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만석이 잡혔다. 드디어 저놈이 잡혔어. 순이가 해냈다. 두부집 강씨가 달려와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이야, 내가 해냈구나.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서봉준 어르신을 알려주셨잖아요. 에이, 내가 뭘 했다고. 쌀가게 윤씨가 멋쩍게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그때 증언 못 해줘서 미안해. 종이에는 적었어. 감사합니다. 윤서방님. 기름집 최씨도 포목상 정씨도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내가 대단해. 과부 혼자서 이걸 해내다니.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에요. 다로 서방이 도와주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로가, 죽은 다로가.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밥상으로 도와주었어요. 제7장, 밥상의 뜻. 모든 것이 끝난 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무사했습니다. 불타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그대로 있고 방이 그대로 있고 사당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당에 들어갔습니다. 밥상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들어 올려 바닥을 보았습니다. 다로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순이에게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밥상을 뒤집어 보시오. 순이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서방님, 순이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밥상 차린 보람이 있었어요. 밥상이 저와 도리를 지켜주었어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밥상에 반찬 5가지 올릴게요. 축하 밥상이에요. 순이는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1공기, 국 1그릇, 나물 5가지, 간장 1종지, 그리고 약과 하나. 약과는 다로가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밥상을 사당에 놓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드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도리가 사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밥상이 왜 크지?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잔치를 해드리는 거야. 아버지가 좋아해? 응, 아주 좋아하실 거야. 도리가 사당 안으로 들어와 밥상 앞에 작은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밥 맛있게 드세요. 도리도 잘 먹을게요. 순이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서봉준이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이, 어르신 오셨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서봉준이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3년 동안 매일 밥상을 차렸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그랬소?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방님이 보고 싶어서였어요. 밥상을 차리면 서방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 해가 지나면서는 습관이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 됐어요. 2해가 지나면서는 약속이 됐어요. 서방님과의 약속. 살아있을 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해드리겠다는 약속. 그리고 3년째 밥상이 저를 구해줬어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미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방법을 몰랐어요. 밥상이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서봉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소. 죽어서도 아내와 아들을 지키려 했으니. 예. 그리고 그대도 좋은 사람이요. 밥상 하나로 3년을 버텼으니.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봉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이, 이제 밥상을 내려놓아도 돼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이 그대의 사랑이었다면 밥상을 내려놓는 것도 사랑이요.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요. 순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습니다. 인시, 닭이 울기 전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간장을 놓았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나물 3가지, 간장 한 종지. 순이는 밥상을 들고 사당에 갔습니다. 위패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서방님, 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밥상이에요. 3년 하고 하루, 1000일 넘게 차렸어요.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서방님이 밥상 아래에 남겨준 것 덕분에 저와 도리가 살았어요. 서방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저도 서방님을 보내드릴게요. 밥상을 내려놓을게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잊는 건 아니에요.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도리가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서방님, 고마웠어요. 밥상 만들어줘서 고마웠어요. 글자 남겨줘서 고마웠어요. 저와 도리를 지켜줘서 고마웠어요. 순이는 밥상 앞에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2그릇 떠 놓았습니다. 하나는 순이 것, 하나는 도리 것. 도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도 밥 먹어? 순이가 웃었습니다. 응, 오늘부터 엄마도 같이 먹을 거야. 진짜.
도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야호,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거야. 순이는 도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 도리와 마주 앉아 먹는 밥. 맛있었습니다. 다로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소. 순이는 웃었습니다. 밥상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 밥상 하나로 지켜낸 이야기. 밥상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밥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당에서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그 밥상 위에서 순이와 도리는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다로가 만든 밥상 위에서. 다로의 글자가 새겨진 밥상 위에서. 밥상은 더 이상 슬픈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밥상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떠나보낸 사람이 그리운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남겨준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밥상 아래에 서랍 속에 마음 한구석에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밥상처럼 매일 차려도 닳지 않는 것처럼. 야담 주막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